네, 녹화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나비다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영혼의 응급실 이야기해서 저의 솔직한 상태를 한번 그냥 되게 내추럴하게 올렸었어요. 그냥 나중에 라이브 방송 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할 겸 자연스럽게 해서 저의 일상에서 다 못 보여드리는 무언가의 제 심정을 올렸는데 편집 없이 자막도 없이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막 정제시키고 다듬고 이랬던 컨텐츠들, 물론 당연히 그것도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비해서 더 반응이 좋은 거예요. 물론 아직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외부 유입이 어떤 상태인지 이제 트래픽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아직 좀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라 분석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뜻밖의 이제 내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느낌을 어쩌면 더 원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융심리학을 좀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안내를 해드리든 아니면 제가 코칭을 실시간으로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그 인생 승리 실천 코칭 해서 실천해드리는 몇 가지, 2가지 실천 이걸로 요약해보는 것도 하고 싶고, 물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아니나 다를까 또 상당히 바쁜 와중에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제가 일정을 다 조절할 수 있긴 해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거나 회사 직장인들보다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는 있지만, 소위 제 지인들 제가 어울리는 또 저의 가까운 사람들하고 스케줄을 맞추려면 일정 부분 휴가철이라는 걸 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휴가철을 좀 맞춰서 저도 이제 좀 쉬기로 한 거예요. 죄송해요. 뭐가 간지럽지? 지금 먼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휴가 겸, 그리고 저도 이제 정말 끊이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코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코칭을 잠깐 쉬고 싶다, 며칠이라도. 그래서 저도 휴가를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 또 유튜브 녹화는 안 되네요, 아직은. 그래갖고 그러면 그래도 이제 내일이든 모레든 또 해야겠다 생각하는 와중에 또 그래, 그냥 영혼의 응급실 버전으로 오늘도 또 녹화를 해보자. 아직도 라방을 하기에는 제가 시스템 체크를 또 아직 못해서 지금 라이브로 합니다 공지하기도 뭐하고, 일단은 지난번 영혼의 응급실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은 정말 뭔가 이런 응급실에 갔다고 제가 느껴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저는 숨을 같이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밖에 탁 나왔는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느낌 때문에 나 응급실 의사 같다 이랬던 게 이제 응급실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건데, 영혼의 응급실이라는 표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 주제를 뭘로 할까 했던 게, 어쨌든 제가 좀 쉬느니 어쩌니 해도 지금 많이 쉬지도 못하고, 지난주에 또 사람들 만났던 것들을 막 적어보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냐면, 이제 긍정, 자기 긍정, 진정한 자기 긍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긍정의 힘, 긍정적인 마음이 무조건 좋게 생각한다? 억지로? 아닌데 억지로 좋게 생각하는 게 긍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 내면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 어떻게 보면 깊은 이해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움직이는 행동들이 진짜 진성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파워가 돼서 세상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안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거짓되어 있는데 겉으로만 그런 척, 괜찮은 척, 이제 육아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들 고민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늘 친절하게 사랑을 주겠다, 좋은 표현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굉장히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물론 그것을 학대로 풀거나
폭력으로 푼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지만, 겉으로 웃어만 주는 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진짜 엄마 아빠가 마음이 행복하거나 진짜 엄마 아빠의 내면이 체질 개선이 되어버리면 아이한테는 뭐 어떻게 되게 일부러 노력할 필요가 되게 없는 것처럼 진정한 긍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분들과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저도 또 노트에 여기 적어놓은 것이, 결국 이제 긍정에서 더 이제 다른 반대 지점으로 봤을 때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부정의 지점, 자기 부정의 지점을 어떻게 단어로 표현들을 하고 계신가도 한번 제가 이제 떠오르는 대로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최후로 요즘 가장 일반화된 트렌드 용어가 어떻게 보면 혐오예요. 혐오 증세. 그리고 한국이 유독 혐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혐오라는 것 갖고 있죠. 차별이란 단어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떤 존재, 어떤 면, 어떤 상태, 어떤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를 혐오한다. 사람의 어떤 면을 혐오한다. 어떤 상태에 놓인 것을 혐오한다. 사람의 어떤 모습을 혐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혐오라는 말도 사실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왔던 거고, 저희 나라에서 주로 많이 했던 게 이제 비하, 무시, 어떤 존재를 비하하거나, 어떤 면을 비하하거나, 어떤 상태를 비하하거나, 어떤 모습을 비하한다거나, 그럼 이런 거지. 무시, 멸시, 하찮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열등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할 때, 전 최악이에요. 전 바닥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국 자존감 결여이고 나를 최악과 바닥으로 표현한다라는 건 상당히 자학적인 표현이겠죠. 그럼 나를 그렇게 혐오한다. 자기 혐오가 일어나기 전에 아주 한 끗 차이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비하한다, 누군가를 혐오한다, 무시한다, 멸시한다, 하찮게 여긴다, 창피하게 여긴다, 열등하게 여긴다, 가치 없게 여긴다. 이렇게 바로 타자 혐오가 되겠죠. 타자 혐오를 하는 사람은 나한테도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 당연히 자기 혐오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쟤냐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면이라는 데 어떤 각인된 고정관념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혹은 문화적으로, 혹은 우리 조상과 부모가, 우리 사회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안에 나도 물들어서 나하고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혐오라는 부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누군가를 비하하고 멸시하거나 열등하게 여긴다면 또 어떤 일면은 굉장히 추앙하고 굉장히 이제 그 추앙하는 존재 앞에서 위축되고, 우등하다고 여기는 존재한테는 비굴해지고, 그리고 어떤 면에 열광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타자를 혐오하던, 그 어떤 면을 나를 혐오하던, 그런 면을 부정하고 나를 자기 부정을 하던, 결국 양쪽을 다 어떤 존재는 부정한다라는 건, 혐오한다는 건 인간 혐오가 되겠죠. 인간 전체를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 세계관이 잡히겠죠. 왜냐하면 이 세계는 누가 만들어가죠? 인간이 만들어가잖아요. 그럼 인간 자체를 혐오하고 있고, 인간은 글렀어. 인간에겐 희망이 없어. 인간은 역시 성악설이야.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혐오하는 게 되고, 세상은 나쁜 곳이 되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닌 곳이 되고, 반사회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개선해요? 당연히 세상에는 나쁜 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나서야 우리 범죄로 보여지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처리를 해야겠죠. 어떤 법이라는 규율이 있어서 혹시 우리가 실수를 했던, 그게 달아서 범죄 같은 나쁜 짓을 저지른다면 그에 맞는 응당한 어떤 삶 속에, 사회 속에 규율이야 있는 건데, 그거 말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저런 것들을 혐오하고 부정하고 배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우월하다고, 뭐 옛날에 이제 결국 유태인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겠지만, 히틀러랑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는 와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편견 안에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어떤 존재를 우등하게 보고 어떤 존재를 하찮게 보고 이러는 와중에 나는 하찮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받지 못한다거든요. 어떤 존재는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면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어떤 상태는 인정받고 있지 못해요. 나의 어떤 모습은 인정받고 있지 못해요. 예를 들어 태생으로도 한동안 우리는 그런 흑백의 피부 색깔을 갖고도 그랬고 남녀 어떤 계급 안에서 어떤 존재는 어떤 존재보다 차별받았죠. 무시받았고 멸시받았고 열등하게 가치 없게 여겨졌고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아주 흔하게 말하면 또 애정결핍이고 그러는 와중에 내가 열등한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서 만약에 내가 머물렀던 이 지역이 다 그거를 비하하고 열등하게 여기고 어떤 것들은 더 추앙하고 우상화하고 더 막 귀하게 여겼어. 그럼 내가 거기서 배제당하고 내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나는 이 부분이 모자라니까 이 부분을 부족하니까 채우기 위해서 과하게 고쳐야 한다. 과하게 나도 저렇게 흉내내야 된다. 나도 사랑받기 위해서 과하게 나를 어필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시달리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완전히 흑색의 얼굴이 백색으로 바뀔 수도 없고 여자가 남자로 태어날 수도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랜 시간 무시당했어. 학대당했어. 그러면 처음에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까? 이렇게 하면 나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도 이러면 버림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태생적인 걸 바꿔버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고쳐야 될 것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본인은 끊임없이 목마르고 고갈되겠죠. 엄청난 고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긍정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기 긍정을 하냐고요. 또 계속 물으시겠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결국은 저도 어린 시절로 가죠. 분명 강력한 절대적인 시선들이 있었어요. 저 학창시절 때 떠올려 보면 어린 시절부터 요즘은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대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리고 또 젊은 분들과 같이 소통해야 될 또 다른 차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자기 긍정에 대해서 좀 달리 소통하고 달리 해결해 나가는 편이에요. 어쨌든 제 어린 시절에는 여자는 확실히 굉장히 더 가혹하게 관리를 받았어요. 정말 통금이 있었던 시절이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더 하셨고 정말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을 표현해도 괜찮은 시대였단 말이죠. 그것이 정말 옳은 마냥. 그럼 일단 거두절미하고 저도 자기 긍정을 태생적으로 쉽게 하고 자라지 못했어요. 일단 여자로 태어난 것이 늘 약자, 손해보는 거, 무시당하는 약자의 존재,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열등한 존재, 창피한 존재, 가치가 덜한 존재. 그러니까 당연히 자존감이 결여된 상태겠죠. 그럼 내가 아들이 아니고 남자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내가 보완해 나간다면 이 세상에서 나도 가치 있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안 했겠냐 말이야. 자기 긍정 못하고 시작한 거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이고 아들이 아니네. 여기서부터 자기 긍정은 끝난 거예요. 그쵸? 이미 뒤틀려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극복을 해나가는 데에 저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의 예시예요. 이 예시 말고 좀 숱한 예시가 있을 거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결국은 이미 이제 이 남아선호 사상에 있어서의 팽배한 남녀의 역할 분리 안에서 위대한 남성과 하찮은 여성으로서의 시선 안에서 사실은 저도 예전에 지금은 근데 정말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즘 많이 건강해졌고 제 남편도 이젠 옛날 사람은 정말 아니죠. 근데 예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결국 저도 초중고 그리고 단순히 남아산업사상의 약간의 컴플렉스나 약간의 그런 상처보다 더 큰 여러 가지들이 살이 붙어요. 삶이라는 게. 그리고 진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취적인 캐릭터일수록 뭔가 나도 해내보고 싶다라던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명력이 출중한 캐릭터일수록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에 상당히 강요받았던 친구들이 진짜 진취적일수록 남성들이 시키는 대로 이러면 출세한다는 방식대로 안 가요. 그럼 또 안 그러신 분들이 또 뭐라고 하실래나? 그러니까 하여튼 참 말이 항상 어려워. 어쨌든 저도 벌써 중학교 때부터 저는 조금 약간 에너그니 같은 것도 있었고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의심하기 시작했었어요. 궁금했었고 이대로 가는 게 맞나? 그냥 이렇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게 맞나? 그냥 저도 초중고 학교 다니면서도 난 선생님들이 저는 항상 이상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엄마 아빠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애, 엄마 아빠가 바빠서 못 오는 애를 선생님이 노골적으로 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참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기억들이 저를 굉장히 공부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공부하게 했었고 여기서 막 적어놨는데 결국 오늘 제가 들으려는 얘기를 파다 보면 옛날에 이런 얘기 해드려야 되는 거야. 할머니 같은 소리. 그리고 이제 요즘 유튜브에도 막 영성에 관련된 얘기들, 신비로운 막 무당 언니들까지 나와서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결국 저도 그 얘기를 일정 부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옛날에 하면서 무슨 얘기를 더 해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일을 이제 해나가는 코칭, 심리 마인드 관련 작업들 이런 걸 하면서 뭐 얘기하려고 했지? 네. 얘기하려는 게 있었는데 네. 잠깐 생략 그러면 그 생략하고 그래서 옛날에가 뭐냐면 제가 그래서 한동안 쫓았던 게 결국 이제 불교에 좀 입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에 좀 심취를 했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 우주의 신비, 우리 인간의 신비,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삶은 뭐지? 너무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것저것 많은 책을 뒤지고 조사를 하고 내가 알 수 있는 한 소통할 수 있는 언니, 오빠들, 친구들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좀 소수였고요. 철학과 다니는 오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전 옛날에 정말 궁금했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어머니가 불교 신자셨어요. 그리고 막 어느 정도 불교 공부도 하시고 그렇다고 막 또 어느 이상까지 막 이렇게 파헤치시는 것까지는 아니었고 삶에 잘 적용하셔서 저희 길러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시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가 불교였기 때문에 집에 이제 불교 서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금강경에 완전히 매료됐던 게 이제 짤막짤막 이렇게 접하다가 저의 인생을 좀 바꿔놓은 책이에요. 금강경 자체만 읽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스님이 이제 해석해놓은 해석본을 되게 잘 만났나 봐요, 제가. 아니면 그 시기에 그게 너무 잘 들렸던 건지 읽혔던 건지. 그래서 금강경, 그 다음에 지장경, 반야심경이죠. 금강경을 결국 요약한 게 반야심경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종교학으로 막 가면서 저기도 책이 있는데 예수 석가를 만나다. 그러니까 결국 다원론, 종교의 다원주의에 관련돼서 접근하다가 그게 이제 신화학까지 갔죠. 신학과 신화학의 차이로 접근을 하면서 가장 히트친 신화가 현재 신학이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종교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막 접근을 하다가 이제 스님들하고도 어울렸었어요. 스님분들은 그러니까 어울렸다는 표현이 뭐냐면 꼭 되게 이렇게 멀리 두고 음성만 들었던 막 주지 스님들의 강의를 들었고 막 이제 그런 거 말고 그 이제 공부하시는 수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가깝게 소통해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좀 품었더니 자연스럽게 좀 가깝게 소통하는 스님들이 생긴 거죠. 수행하시는 분들. 그렇게 근데 궁금한 것들을 막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교에 좀 심취하고 있었던 시절에 칼 융의 심리학에 심취해 있었고, 칼 융의 심리학과 불교가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구나. 아, 칼 융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구나. 안 그래도 인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연히 전 세계를 돌면서 고고학자처럼 자원들을 많이 이제 조사하신 분이죠. 심리학자지만. 그리고 이제 헤르만 헤세의 책이 사실 저의 또 첫 입문 스타트, 22살에 황해일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는 칼 융도 못 만났을 거고, 신화학이라는 조셉 캠벨도 못 만났을 거고, 불교도 이렇게까지 찾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가 던져준 그 책 한 권이 제 20대 22살부터의 이제 어떤 여행의 방향을 이제 확 틀어준 거고, 물론 그 전에는 문학과 음악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죠. 베토벤, 바흐. 그러면서 하여튼 저는 계속 뭔가 기원을 찾고 싶었어요. 이유를 알고 싶었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기가 싫었던 사람인 건 확실하고, 배만 부르고 먹기만 하면 되고 막 취직해야 되고 다 중요한데, 나 다 하긴 할 건데 난 너무 궁금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알려드린 제가 깨달은 걸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우주의 신부를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사주 명리학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리학을 혼자 좀 독학을 하다가 좀 젊고 멋진 스승님 만나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레슨을 받았어요. 수업을 들었죠. 들으면서 결국 명리학도 우주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에 스님들과 어울렸을 때 한 스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태초에 어떤 존재, 생명 혹은 지구, 우리가 보이는 이 만물은 씨앗이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리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의 어떤 상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 점의 상태. 점이 어떤 이유로 빅뱅이 되면서 쫙 터지면서 얘가 지금 쭉 화이트홀 쭉 퍼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부터 터진 어떤 덩어리가 터진 세포인지 그 원자인지 얘네들이 지금 막 퍼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결국 불교에서는 태초의 그 점 하나는 무국이라고 얘기해요. 무국. 아무것도 아닌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도 아닌 그냥 무의 어떤 그냥 포인트. 근데 그 무국이, 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나 아까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제가 만약에 거짓 약인데, 가짜 약인데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가짜 약 먹인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사람들을 상대하거든요. 이 사람은 되게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만난 이분한테 만약에 내가 지금 사이다가 약효가 있을 것 같으면 사이다에다가 살짝 양념 좀 치고 사이다에다가 제가 약간 좀 액세서리를 달아서 바로 사이다 드세요. 이거 드시면 당장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증명이 됐는가 증명이 안 됐는가, 이런 것들을 캐기보다는 마음이 믿는다면, 내 직관이 그거라고 느껴진다면, 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기만 한다면 저는 그걸 사용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도 과학적 증명을 해내려는 과학자도 존재하지만, 내가 그 증명을 어디까지 이해했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저 심연이, 내 뱃속 깊은 심연이 알고 있는 무언가의 그 소리가 과학자처럼 파지 않았지만 많은 선조들이 연구해내는 어떤 것들을 조금만 입문해서 만나면, 저는 약간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툭 만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집 방에 먼지가 많은가 봐. 아는 거죠. 그냥 내 느낌적 느낌으로 그걸 안단 말이야. 느꼈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느낌적 느낌으로 이거 토스해주면 이 사람이
더 많이 건강해지고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던져줘도 될 약인가를 증명할 때까지 자료를 찾으느니 난 얘 던져주고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국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무국이로 가만히 있으면 무국이 존재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국이라는 존재가 나 존재한다 라고 알려주려고 대극, 양극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모든 가능성이 다 내포되어 있는 그 핵, 이거는 가능성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나는 존재한다고 존재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 무국이나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터지면서 그 다채로운 것들이 상반되기도 하고 차별화되고 차이가 나고 높고 낮고 상대성을 갖고 있을 때만이 결국 존재가 존재한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대성이 없으면 존재가 존재한다고 느껴질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그 대극 이론이라는 것이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대극, 극으로 일단 딱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말이 왜 그렇게 잘 들리고 와닿았는지 제 얘기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스님이 분명 이것과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잘 전달은 못하나? 제 방식대로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다른 구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의 무언가의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그냥 공유하고 싶은 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융도 결국 대극이론, 명리학도 음양이라는 대극. 모든 것은 대극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공죽시색 반야신문 기억이 안 나냐. 이제 하도 안 봐갖고. 그것도 결국 색과 공이라는 게 있고 없고, 그것도 결국 대극. 그렇게 해서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존재가 존재함을 보여주면서 얘네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나눠져 있지만 하나가 되려 한다는 거예요. 극과 극은 하나가 되려 해요. 왜냐면 우린 처음에 하나였으니까. 처음에 하나였는데 존재가 존재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삐 소리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탁 터진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됐어? 하나가 되려 하죠. 하나가 되려 해. 그러면 빅뱅을 통해서 어떤 핵이 지금 우주 만물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고 중간 생략하고 좀 이해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여기 다 탄생해서 또 분열. 처음에 양극, 양이 오행이 되고 오행이 또 거기서 음과 양이 또 나눠지고 그 안에서 얘랑 조합이 돼서 또 어떤 현상으로 뭐 하나가 또 생기고 이러면서 만물이 탄생된 것들이 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알아요? 그 만물의 부분이 얘도 또 빅뱅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 빅뱅 직전에 얘 핵의 기억을 갖고 있어요. 온 핵의 무국이었을 상태. 그 무국이었을 때 상태를 기억하는 와중에 부분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래서 소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우주의 씨앗인 아무것도 분열되기 전에, 그러나 언제든 분열되면 존재함을 드러내는 그 코어가 얘도 그걸 또 기억하는 와중에 만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지금 그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도 막 적어놨어. 혹시 이게 이제 우주의 이치, 만물의 이치, 존재의 이치. 결국 부분의 총합이 태초의 무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분은 모두 무국을 기억하고 있어. 태초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또 하나가 되려 해. 모두가 원래 태초로 막 자석처럼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되려 해. 그 안에서 그럼 우리는 서로 땡기면서 태초를 기억하니까 모든 만물이 다 내 안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부분을밖에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이 다 담겨있는 내가 다른 만물이 다 담겨있는 쟤지만 나랑 다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쟤와
당긴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려고. 이런 현상이 이치인데 그럼 남녀도 어떻겠어요? 우리는 하나였는데 극과 극이 나눠서 존재함을 드러내고 극과 극으로 나뉜 남녀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잘 전하고 있으면서도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냥 하는 굿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영혼의 응급실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저의 속내를 좀 소통하는 것으로 저도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대나무 숲이 돼주세요 해서 이제 녹화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힐링이 됐었나 봐요. 그게 뭐라고 힐링이 됐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리고, 사실 저 그 힐링감을 조금 이어가고 싶었나 봐요. 다듬고 정교하게 완벽하게 전문가처럼 보여주기 위해 제거돼야 하는 뭔지 모를 이 두서없는 공기, 이게 나한테 힐링이 있는데 마침 반응이 나쁘지 않다면 더 나눠볼까 해서 오늘도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봐봐요. 결국 제가 자기긍정, 혐오 이 얘기하는 건데 모든 면이 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남과 여가 내 안에 다 있고 흙과 백이 내 안에 있고 예쁘고 추함이 내 안에 있고, 이미 우리는 코어였으니까 그 핵이었으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이번 생에는 그것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하필 근데 내가 이쁨을 담당한 생애와 추함을 담당할 생애에 누가 더 겉으로 보기에 일단 괜찮겠어요. 이쁨을 담당한 사람이 그 생애가 좀 더 나아 보이긴 하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한 대로 이쁨과 추함이 세트로 이루어져야만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드러내기 때문에 둘이 쌍으로 돌아다녀서 결국 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다 보니 나눠는 졌는데 담당을 하나만 했을 때는 조금 속상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누구나 느끼니까. 아름다움과 추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도 모호한 건 없어요. 어떤 것도 모호한 건, 죽음은 죽음이고 살리는 건 살리는 거예요. 생은 생이고 죽음은 죽음이에요. 모호할 수 없어요. 결국 세트가 됐을 때 그냥 아까 말한 이 우주의 이치가 완성이 되는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게 동하죠. 좋은 것과 나쁜 것 했을 때 좋은 것에 마음이 동하는 것과 나쁜 것에 마음이 동하는 건 뭐 빼박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한 대로 그럼 왜 이번 생에는 제가 추함을 담당하고 얘가 아름다움을 담당했지? 왜 내가 여자를 담당했고 저 사람이 남자를 담당했지? 저는 제가 이해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공부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냐면, 융도 결국 나라고 믿는 자아가 이 원대한 만물을 품고 있는 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더 큰 나라는 자기 원형, 더 큰 나를 인지하는 내면의 어떤 원형, 내면의 어떤 힘을 자기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다 품고 있는 거 말고 부분을 담당한 나를 인식하는 것이 자아란 말이에요. 근데 자아는 모든 걸 품고 있다라는 기억, 핵으로 향하려고 한다. 우리는 합쳐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아가 자기로 가려는 것이 본능이다. 이게 융심리학이거든요. 핵심이에요. 그 많은 무의식, 집단무의식, 원형, 아니마, 아니무스, 페르소나, 그림자, 세세하게 제가 꼭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일단은 그거예요. 자아가 자기로 가려고 한다는 거. 그게 핵심인데, 그게 바로 이 우주의 이치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자아는 이 숱한 만물을 다 겪어가면서 혹은 다 만나보면서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분열시켰다가 통합시켰다가 분열시켰다가 통합시키는 어떤 여정을 통해서 자기로 가는데, 이번 한 생애에 그런 분열과 통합을 다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태어나면서 분열과 통합, 만물의 아까 요만한 핵이, 무국이 존재하는지 모르니까 존재가 존재함을 알리기 위해서 양극이 됐다가 다수로 퍼져나가는 얘네들을 다 느껴보면서 자아가 자기로 가는 그 여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 번 태어나는 것 같은 걸 불교에서 이제 환생하고 윤회하는 개념으로 본 거죠. 그래서 붓다도 550번을 태어난 다음에
열반에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 같냐면 전 융심리학으로 엮으면 자아가 자기로 가는 게 한 생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인마를 겪었던 기억을 알아야 누군가를 살리는 구제하는 생을 구하는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이거 참 말하기 되게 힘든데 남자를 겪었던 사람이 여자를 겪음으로써 그 부분의 총합의 온전한 열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550번 태어나면서 분열과 통합을 해서 결국 나 다 알았노라 하고 어떻게 보면 코어 그 태초를 이해해버리고 간 것을 열반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어렵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냥 요즘 영혼의 응급실 이거 이렇게 시작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런 얘기들을 참 하고 싶구나. 와, 35분 20초 됐네? 일단 끊고 가야 되나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그럼 긍정과 혐오에 대해서 요걸 이어서 다음번에 정리를 또 해볼게요. 네.